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설명하기 위해 국회를 찾아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재정 적자를 줄이겠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서민, 취약층을 위한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연설과는 달리 전 정부에 대한 비판은 없었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과 먼저 인사를 나눴습니다. 김민창 기자입니다.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한 윤석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홍익표 원내대표와 가장 먼저 인사를 나눴습니다. 단상에 올라서도 야당 대표들의 이름을 먼저 불렀습니다. 함께해 주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님, 이정미 정의당 대표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님. 시정연설은 물가와 민생 안정이라는 국정 운영 방향 설명으로 시작됐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재정 적자를 줄이는 건전 재정 기조임을 재확인했습니다. 물가 안정에 대외적으로는 국가 신인도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할 뿐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넘겨주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지출 구조 조정으로 확보된 23조 원으로는 취약계층 보호에 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기초수급 가구에 생계급여비를 더 주고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정 등의 양육비와 활동비도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교육, 노동, 연금 등 이른바 3대 개혁 가운데서도 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임기 내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지난해 연설과는 달리 전임 문재인 정권이나 야당을 비판하는 내용은 없었는데 윤 대통령이 빼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글로벌 경제 불안과 안보 위협은 우리에게 거국적 초당적 협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7분이 넘는 연설 동안 국민의힘과 국무위원들은 여러 차례 박수를 보냈습니다. 야당은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다. 진보당 의원 한 명만 손팻말로 반대 의사를 표했을 뿐 신사협정에 따라 야당의 손팻말이나 야유는 없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연설이 끝난 뒤에도 야당 의원들과 먼저 악수를 나눈 뒤 의원석을 향해 허리 굽혀 인사하고 본회의장을 빠져나갔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오늘 시정연설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여야 대표를 만났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공식적인 대화를 나눈 건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사실상 처음이었습니다. 이어서 김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본회의장 안에서는 손팻말이 없었지만 민주당 지도부와 의원 50여 명은 회의장 바깥 계단에서 국정기조 전환, 국민을 두려워하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윤석열 대통령을 맞이했습니다. 별다른 반응 없이 국회의장실로 향한 윤석열 대통령은 김진표 의장 및 여야 대표들과 사전 환담을 가졌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는 취임 이후 사실상 처음 공식 대화를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회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고 이 대표는 민생과 경제가 어렵다며 국정기조 전환을 요청했습니다. 정부 각 부처들이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생각으로 현장에 좀 더 천착하고 좀 정책이나 예산에 있어서 좀 대대적인 전환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설 이후 이어진 원내대표, 상임위원장들과의 간담회와 오찬. 우리 의원님들과 또 많은 그 얘기를 하게 돼서 저도 아주 취임 이후로 가장 편안하고 기쁜 날이 아닌가 이래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은 간담회 대화 내용을 국정 운영에 잘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야는 대통령과 국회 간의 소통을 위한 뜻깊은 자리라고 평가하면서도 대통령의 잇따른 거부권 행사 등 협치에 대한 아쉬움을 표한 야당과 국민을 위한 통합을 강조한 여당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대통령님께서 국회를 좀 존중해 하는 문제, 그다음에 야당과 협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움이 큰 부분도 있습니다. 여야가 지금까지는 5월 동주의 관계 속에서 이제는 같은 배를 타고 강을 건너는 동주 공제의 관계를 이루기를 바랍니다. 대통령 연설에 대한 평가 또한 극명히 갈렸습니다.
민주당은 국민들의 고단한 삶에 대한 공감과 대안이 없는 맹탕연설이라고 말했고,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끝까지 예산안의 진정성을 전달하고자 노력했다고 봤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오늘 대통령 시정연설을 기점으로 국회는 본격적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는데요. 당장 올해보다 16.6% 삭감된 R&D, 즉 연구개발 예산이 뜨거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래를 버리는 처사라는 과학기술계의 원성이 이어지면서 윤 대통령은 삭감 기조는 유지하되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예산 복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이남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이 있는 날, 여당 의원이 주최한 과학기술인 간담회에서도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학생들이 기초과학을 선택하지 않을 거고요. 대한민국의 기초과학의 기반을 이룰 수 있는 시스템들이 다 망가지는 경우가 됩니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며 당장의 효율성만 따지면 안 된다는 발언. 경쟁하는 과학계를 카르텔로 매도하면서 예산 삭감의 이유로 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국회 예산심의를 지원하는 중립적 연구기관인 예산정책처마저 보고서로 내년 R&D 예산 편성을 비판했습니다. 일관성이 부족하고 불명확한 기준에 근거해 편성됐다. 그동안의 성과에 차질을 빚고 정책 신뢰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삭감될 경우에는 그런 어떤 출연 연구기관의 어떤 연구 생태계라든가 이공계 인재 양성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민주당은 대통령이 마구잡이로 예산을 삭감하고는 구차한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며 R&D 예산 복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R&D 등 미래를 준비하는 예산 등 필수 예산 삭감은 공약 파기 수준의 묻지마 삭감에 불과합니다. 국민들은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R&D 예산 삭감이 필요하다는 기조를 고수하면서도 고용 불안 등 우려에 대해서는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여당 일각에서도 R&D 예산 편성에 대한 문제점이 거론되면서 이번 예산국회에서 R&D 예산은 뜨거운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남호입니다.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시키는 걸 추진하겠다는 여당 대표의 공개 발언에 해당 지역은 물론 수도권 전체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교통대란 해소 등이 절실한 김포 시민들 중심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도 적지 않지만 여러 자치단체의 이해가 맞물려 있는 데다 절차상 넘어야 할 산도 많아서 총선용 반짝 제안에 그칠 거란 회의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먼저 김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한다는 구상은 경기도를 남과 북으로 나누겠다는 김동연 경기지사의 공약에서 비롯됐습니다. 한강을 기준으로 남도와 북도를 나눌 때 김포는 양쪽 모두 접점이 없다는 겁니다. 경기 북부특별자치도가 분리가 되면 사실 김포시가 섬이 됩니다. 이렇게 시도의 경우에 경계가 떨어진 지역을 행정구역으로 편입한 사례가 없습니다. 또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구가 많고 60년 전 양동면과 양서면에 서울 편입 전례도 있다는 게 추진의 명분입니다. 당론으로 밀어붙인다는 여당의 적극 공세에 일부 시민들은 벌써 기대감을 나타냅니다. 지하철은 너무 또 복잡하잖아. 그러니까 교통이 좋아지겠다고 다들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다른 노선이 들어오든지 하겠죠. 반면 실현 가능성이 의심스럽다는 회의론도 제기됩니다. 미리 해가지고 정책을 세워서 합의한 다음에 발표를 해야지. 나쁜 말로 얘기해서 사기꾼 같아. 진정성이 안 보여. 믿음이 안 가는 거지. 절차적 걸림돌 역시 추진론에 선뜻 힘을 싣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서울시와 경기도, 김포시 의회의 동의를 얻거나 주민투표를 통과해야 하는 데다 국회의 특별법 제정도 필수적입니다. 여당이 고양, 구리, 광명 등 다른 지역들까지 편입 대상으로 거론하며 분위기를 띄우자 경계감마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슈화되는 것 같아서 조금 우려는 됩니다. 천안도 서울에다 갖다 붙이자고. 김병수 김포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다음 주 초 만나 의견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국민의힘은 김포에 이어 구리, 하남, 광명 등 다른 수도권 시군에 대해서도 이참에 주민들의 뜻을 묻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이른바 메가시티 서울 구상을 구체화했습니다.
민주당은 포퓰리즘 정치라고 반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고심하는 분위기입니다. 손하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김포시의 서울 편입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서울 주변 도시의 경우에 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생활권과 행정 구역이 일치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을 위한 길이다. 이참에 구리, 하남, 광명 등의 의견까지 물어 서울을 메가시티로 만들자는 구상도 나왔습니다. 특히 김포시를 중심으로 또 서울 주변에 있는 구리, 광명 같은 시를 중심으로 논의가 많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생각됩니다. 방법론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서울과 경기도 의회의 찬반 없이도 편입이 가능하도록 여당이 법을 발의해 국회를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지역민들의 요구에 정당이 응답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당의 한 지도부 인사는 수도권 1호 총선 정책이라는 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는 포퓰리즘적인 정치다. 이럴 거면 대한민국 전체를 다 서울에 편입하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경기도는 물론 서울 표심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란 점에서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뜬금없는 소리다. 이게 지금까지 입장이고 정책에서 좀 더 검토를 하실 것 같습니다. 여당이 공식 추진 계획을 밝혔지만 갑작스런 서울특별시 확장 방침은 수도권 과밀화나 국토의 효율적 이용 같은 검토 없이 이뤄진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토균형 발전 노력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메가시티를 하겠다고 하면 그거는 광역지자체 간의 협력과 통합을 통해서 해야지. 여당 내에서도 서울 강북 지역 출마 희망자들로부터는 허울뿐인 서울로서 받는 역차별이 더 큰 지역들이 있다. 김포를 서울에 편입한다고 총선 승부수가 되겠느냐는 반발도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은 아직 입장을 낼 단계가 아니라면서도 논의 과정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 지구에서 지상 작전을 진행한 지 닷새째를 맞았습니다. 작전 과정에서 이스라엘군은 처음으로 인질로 붙잡혔던 여군 1명을 구출해냈는데요. 반면 하마스는 여성 인질 3명의 영상을 공개하면서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경미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인질로 잡혀있다 풀려난 이스라엘 여군 오리 메기디시 집 앞입니다. 주민들이 이스라엘 국기를 흔들며 그녀의 생환을 기뻐합니다. Happiness. Big party. We are a country of religion of the Jewish. We very believe in the God. 이스라엘군과 정보기관 신베트는 현지 시간 30일 하마스 인질로 잡혀있던 오리 메기디시 이병을 구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메기디시 이병이 지난밤 지상작전 도중 구출됐다며 건강 상태는 좋은 편이며 가족과 재회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메기디시 이병은 지난 7일 가자지구 동부에 있는 나하로즈 군기지에 있다가 하마스 대원들에게 잡힌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스라엘군의 작전으로 인질이 구출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요아브 갈란트 국방부 장관은 하마스에 잡혀있던 병사를 구출한 것은 가자지구 지상작전의 이점을 보여준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의 지상전 공격이 이어지자 하마스는 이스라엘에서 끌고 온 여성 인질들을 앞세워 선전전에 나섰습니다. 하마스는 여성 인질 3명의 영상을 공개했는데 이들은 영상에서 이스라엘에게 인질 석방 협상에 응하라며 절규했습니다. שחרר אותנו, שחרר את כולנו, תן לנו לחזור למשפחות שלנו עכשיו! 이스라엘 언론은 인질들이 하마스가 적어준 것을 말한 것으로 추정하면서 하마스가 다양한 심리 조종 전략을 동원해 이스라엘의 분열을 꾀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음악 축제에 갔다가 의식을 잃은 채 반나치 상태로 트럭에 실려 하마스에 끌려갔던 독일계 이스라엘 여성 샤니 룩이 결국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츠하크 헤르초그 이스라엘 대통령은 샤니가 가자지구로 끌려간 뒤 참수된 것으로 보인다고 독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경미입니다. 이스라엘군이 지상 작전을 확대하면서 인질로 잡혀간 이들의 가족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인질들이 240명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가족들은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간절한 기다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현지에서 이유경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이곳은 이스라엘 국방부 앞에 있는 담벼락입니다. 실종자의 가족들은 실종자의 얼굴과 이름이 나와 있는 포스터를 벽에 붙인 채 20일 넘는 기다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주 넘게 매일 국방부 앞을 찾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세뮤얼 브로더츠 씨. 지난 7일 세뮤얼 씨의 며느리와 손주 등 4명이 하마스에게 납치됐습니다. 이날은 첫째 소녀 오프리 양의 생일이었습니다. They opened the fridge and saw the cake with the candles in it. All the soldiers begin to cry. 인질들의 가족과 친구들은 피해자 모임을 구성한 뒤 다 같이 인질 문제 해결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7일 공동체 마을에서 이모와 삼촌, 사촌 언니와 9살 조카가 납치된 로니 라비브 씨. My uncle, he used to take people from Gaza to Israel. They all are just really peaceful people who just want to live in peace in their country. 로니 씨는 가족 얼굴을 새긴 티셔츠를 입고 영상 등을 제작하며 인질 문제를 알리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지난 23일에는 9번째 생일을 맞이한 조카의 송환을 바라며 전국에서 풍선을 날리는 행사도 기획했습니다. We're hoping to see them back home soon and we're gonna sing God. Happy birthday to you. 지상작전을 시작한 정부 결정에 가족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I was very, very scared because I don't want them to succeed with the ground operation and to find the bodies of my grandchildren. 이들은 지난 2011년 이스라엘 병사 1명을 구하기 위해 수감자 1000명을 교환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하마스의 요구에 따라 인질 200여 명 전원과 팔레스타인 수감자 6천여 명을 바꾸자고 말합니다. I really hope everything will be solved by a negotiation, exchange deal for all the Palestinian prisoners in exchange to all the Israeli hostages. 현재까지 확인된 하마스 인질은 240명. 아직 돌아오지 못한 인질들의 빈 침대를 광장에 세워둔 가족들은 매일 밤 사랑하는 이의 안전한 귀환과 이 지역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MBC 뉴스 이유경입니다. 가자 지구의 상황은 갈수록 절박해지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폭격에 이제는 마실 물조차도 고갈이 되면서 수천 명의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는데요. 인도주의 단체들은 가자 지구가 대재앙의 위기를 맞았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지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폐허가 되어버린 가자 지구. 연일 이어지는 폭격에 다친 아이를 안고 뛰는 일은 일상이 됐습니다. 자신의 몸보다 훨씬 큰 잔해에 깔려버린 어린아이. 머리가 깨지고 피 흘리며 쓰러진 어린이들이 병원에 밀려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살아남았지만 당장 먹을 음식도 마실 물조차도 구하기 힘듭니다. 유니세프는 식수마저 고갈되면서 가자 지구가 대재앙의 위기를 맞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In Gaza, whilst you have 1 million children just over living in hell, you've got many thousands who are dying there.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지금까지 숨진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8,000명이 넘습니다. 인도주의 단체들은 사망자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여성과 어린이라고 밝혔습니다. There is no water. There is very little food. Israel decided to collectively punish 2.2 million civilians, half of which are children. You have one child dying every 3 minutes. 상수도 시설은 절반 넘게 파괴됐습니다. 바닷물을 담수로 만드는 시설은 5% 정도만 겨우 가동 중입니다. 모든 폐수 처리 시설은 작동을 멈췄습니다. 이제 가자 지구에 오염된 물과 수인성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거란 경고가 UN 안보리 회의에서도 나왔습니다. The streets of Gaza have started overflowing with sewage, which will cause a massive health hazard very soon. 대재앙의 위기는 구호단체도 비껴가지 않았습니다. UN 난민기구는 최근 3주 동안 구호 요원 64명이 사망했다며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의 민간인 모두를 하마스와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고 비난했습니다. MBC 뉴스 이지선입니다.
출산 휴가가 끝나면 별도의 신청 없이 곧바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자동 육아휴직제 도입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할 때 상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를 없애서 회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인데요. 어떻게든 출생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대책이지만 현실적으로는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이재욱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지난 4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고용노동부의 온라인 모성보호 익명신고센터. 육아휴직 관련 신고만 90건 접수됐습니다. 육아휴직 사용을 방해했거나 휴직 승인 거부, 육아휴직을 쓰면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했다는 내용들입니다. 전체 민원 신고 가운데 40%를 넘어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출산 휴가가 끝나면 곧바로 육아휴직으로 연결되는 자동 육아휴직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적 제도와는 달리 눈치를 보면서 육아휴직을 써야 하는 현실에서 자동 휴직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실제 이 제도를 도입한 지 10년이 지난 롯데그룹은 현재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100%입니다. 하지만 자동 육아휴직제도 시행을 위해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현재 육아휴직 급여액은 통상임금의 80%, 최대 15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소득 대비 육아휴직 급여 비율인 소득 대체율은 지난해 기준 44.6%. 육아휴직을 하면 원래 벌던 수입의 절반이 안 되는 돈으로 생활을 꾸려가야 하는 겁니다. 실효성 높은 자동 육아휴직제를 실시하려면 육아휴직급여 현실화가 필요한데 문제는 돈입니다. 육아휴직급여의 재원은 고용보험기금에서 나오는데 이미 4조 원 가까운 적자 상태입니다. 노동부는 휴직자 급증으로 육아휴직 급여 지급액이 늘어나는 것조차 우려합니다. 또 자칫 여성만 육아휴직을 쓰는 분위기가 굳어질 수 있고 이로 인해 기업이 여성 고용을 꺼리게 될 수 있습니다. 남성 공동에 비례하게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법제도 여성이 차별받지 않도록 인력 지원이나 그리고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일선 현장에서 연착륙할 수 있는 제도. 문재인 정부 때에도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자동 육아휴직제를 검토했지만 시행도 못 해보고 포기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어린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만큼 소중한 게 없죠. 그런데 최근 여러 가지 이유로 갑자기 문을 닫는 어린이집들이 생기면서 부모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민간에서 운영하는 곳들인데 백승우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7살 아들을 집 근처 어린이집에 보내던 한부일 씨. 지난달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어린이집에서 문자 한 통이 날아왔습니다. 갑자기 사정이 생겼으니 아이를 데려오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어린이집 앞에 막 법원에서 사람들이 막 와 있고 큰 차가 와 있고 안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집기를 다 빼고 있다는 거예요. 어린이집이 임대료를 내지 않아 결국 문을 닫게 된 겁니다. 관할 구청에서 급히 다른 어린이집을 소개해줬지만 거리와 등원 차량 조건 등이 맞지 않았습니다. 운영하는 식당에 한동안 아이를 데리고 다니며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차량 운영이 안 된대요. 제가 일을 하다 말고 가게 문을 닫고 이제 태권도 학원으로 제가 라이딩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러면 매우 곤란하죠. 26개월 아이를 키우는 윤모 씨는 1년 사이 어린이집을 2번이나 옮기게 됐습니다. 지난 2월에 이어 내년 2월에도 다니는 어린이집이 문을 닫기 때문입니다. 일대의 재개발이 예정돼 있어 임대 계약이 연장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기 다니시다가 다른 데로 또 옮기시면 되죠. 이렇게 얘기를 너무나 쉽게 하는 게 그런 얘기 들으면서 너무 속상했고요. 어린이집 원장도 답답하긴 마찬가지. 새로운 입지를 알아보려고 해도 조건이 까다로워 여의치 않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알아본 자리가 그 놀이터에서 100m 이내여야 되고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서 왕복 2차선 도로 이내여야 되고 최근 5년 새 서울에서 폐원한 전체 어린이집은 2,300여 곳인데 민간 또는 가정어린이집 2,200여 곳이 대부분입니다. 문을 닫는 것도 쉬워 2달 전에만 당국과 부모에게 미리 알리면 됩니다. 지난 5월 서울시 의회에는 시장이 폐원위기에 어린이집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가 마련됐지만 강제성이 없고 구체적인 방안까지 담기지 않아 이처럼 재계약 만료 등의 이유로 폐원할 때는 사실상 도와줄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 민간 어린이집의 보육 비율은 60%를 넘었습니다.
심화되는 저출산 여파로 경영난에 따른 폐업마저 늘어 고스란히 학부모들의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승우입니다. 부산을 촌동네라고 해서 물의를 빚었던 한국관광공사의 이재환 부사장이 국정감사에서는 자신의 발언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사장이 직원들 앞에서 또 다른 문제의 발언을 했던 사실이 MBC 취재 결과 확인이 됐는데요. 실무 직원들을 꾸짖는 자리에서 자신이 대통령을 만든 사람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차주혁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부산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떠오른 해운대 블루라인 파크. 휴가철이 시작된 7월 한국관광공사는 이곳에 홍보관을 설치했습니다. 부산 시골에서는 왜 했습니까? 그 아무도 없는 촌동네 뭐 이름 뭐야? 홍정 본부장 지금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외국인이 어떻게 많이 와? 90%가 서울에 있는데 나머지 10%가 16개 시도로 가고. 한국 방문회 세계 박람회 유치를 동시에 홍보하기 위한 전략적인 입지였지만 이재환 부사장은 오히려 촌동네인 부산을 지원해주는 거냐며 실무진을 질타합니다. 그럼 뭐야 거기서 한 거야? 네? 동네 행사에? 지금 부산 깔아주는 거야? 거기서 왜 그런 걸 막 해? 이재환 부사장은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위한 대통령 특사단으로 몰디브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부산에선 관광공사 광고판까지 없애라고 지시합니다. 500광고는 일단은 서울하고 부산. 왜 자꾸 부산에다 해? 손이 남아들어서 부산까지 한 여러 개 쓰면 되지만 부산 이제 그만해. 부산 엑스포는 제쳐두고 한국 방문회의 홍보에만 이렇게 열을 올리는 이유는 뭘까? 이건 우리 공사의 전사적 업무로 보셔야 된다니까요. 이거 엄청 큰 거라니까. 아니 대한민국을 리더하는 두 분이 여기 오셨잖아. 한국 방문회의 위원장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그리고 명예위원장은 명부인 김건희 여사입니다. 이부진과 국민이 오셨잖아요. 그런데 한국 방문회에 대해서 몰라. 사람들이 몰라요. 또 다른 공식 석상에서 또 자신을 낙하산이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임명해 주신 분께 잘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우리 대통령은 국민이 선택한 5년 임기제 대통령입니다. 저는 잘하는 것처럼 낙하산으로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제 임기제를 임명해 주신 분을 잘 또 그분을 또 국민이 임명해 주신 분이니까 선출해 주신 분이니까 잘 해야 할. 자신이 대통령의 낙하산이라고 대놓고 자랑하는 이재환 부사장. 이 씨는 작년 11월 한국관광공사 본부장 공개 모집 절차를 거쳐 입사했습니다. 그런데 입사 직후 관광산업본부장과 함께 부사장 직책까지 맡았습니다. 이전까지는 본부장 중 선임자가 맡던 자리였습니다. 2달 뒤 관광공사는 사규까지 고치면서 본부장 위 부사장 자리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없던 사실 특혜거든요. 뭐 이분이 어떤 정치적인 백그라운드가 있어서 없던 제도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직원들을 생각했을 때는 뭔가 있구나. 원주 본사와 서울지사에 각각 사무실을 두고 관용차로 K7과 카니발 2대를 굴립니다. 이재환 부사장의 위세는 사장까지 위협할 정도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실질적 권한은 다른 분이 행사하고 계시다는 직원의 우려 또한 있습니다. 예, 이런저런 소문이 있는 걸 저도 알고 있고 한데. 관광공사 사규에 적시된 부사장의 역할은 사장을 보좌하는 것. 실무적인 경영권은 없습니다. 경영에 대한 의사결정은 오롯이 제가 할 겁니다. 제가 경영에 당연히 관여하는 것이 제가 직무유기를 안 하는 것이죠. 경영권 부사장에게 위임하셨습니까? 위임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기업 경영 경험도 있고 네트워크가 좋으니까 대활동을 활발히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장려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재환 부사장 본인이 안팎으로 자랑한 좋은 네트워크는 누구일까?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선배라 부르고 오세훈 서울시장을 안 지는 15년 넘었다고 자랑하듯 말했습니다. 호기롭게 꺼낸 이름은 또 있습니다. 먼저 같은 고등학교 동문인 권영세 전 통일부 장관. 우리 통일부 장관님을 만났고 다행히 또 고등학교 선배라 편하게 얘기를 했고. 국회 문체위 소속인 배현진 의원. 이건 여담인데 배현진 의원 팬이라고 배현진 의원하고 이렇게 같이 만나고 사진 찍게 해주면 열심히 돕겠다고 농담으로 사담으로 해서 제가 그 배현진 의원이 후배니까 그렇게 하겠다.
주진우 대통령 법률비서관. 제가 수요일 날 용산 가서 그 주진우 법률비서관하고 오찬을 먹기로 했어요. 급기야 윤석열 대통령까지 등장합니다. 심지어 자신이 대통령을 만든 사람이라고 자랑까지 했습니다. 바보입니까? 제가 이 마케팅 기획 공부 이 전문가예요. 아니 그래서 대통령을 만든 사람이고 도지사를 만든 사람 아닙니까? 시장도 만들고. 진위가 왜곡됐다. 악마의 편집이다. 이재환 부사장은 국정감사에서 강하게 반발하더니 2차 국정감사가 시작되자 몸이 아프다며 출석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의원님. 아니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저걸 악마의 편집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회 문체위는 이재환 부사장을 국회 모욕과 위증 혐의로 고발했고 문화체육관광부는 감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이재환 부사장이 인맥으로 언급했던 정치권 인사들은 관계가 과장됐다고 답변해왔습니다. MBC 뉴스 차주혁입니다. 카카오에 또 하나의 악재가 불거졌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가 가맹택시 회사와 이중 계약을 체결해 매출을 부풀렸다는 의혹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감리에 나선 건데요. 작년 한 해에만 약 3천억 원의 매출이 부풀려졌을 수 있다는 건데 카카오 모빌리티 측은 금융당국과의 견해 차이일 뿐 회계 처리는 정당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고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 감리 중 문제가 불거진 건 가맹택시 사업입니다. 카카오티 블루로 익숙한 이 사업은 카카오 모빌리티가 자회사를 통해 운수회사와 가맹 계약을 맺고 수수료를 받는 구조입니다. 운수회사는 카카오 플랫폼을 이용해 콜을 받고 대신 운임의 약 20% 상당을 수수료로 냅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론 광고 참여와 차량 운행 데이터 제공을 골자로 하는 업무 제휴 계약을 맺는데 그 대가로 카카오 모빌리티는 운수회사의 운임의 약 16에서 17%를 줍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지금껏 운수회사에게 받은 수수료 전부를 매출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운수회사의 일부를 돌려준다면 차액, 즉 운임의 3에서 4%만 매출로 봐야 하지 않느냐는 게 금감원의 견해입니다. 가맹계약과 업무제휴 계약 간 상호 의존도가 높은데도 가맹 수수료를 전부 매출로 잡는 건 장부상 숫자를 부풀리기 위한 꼼수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매출은 작년 기준 약 3천억 원 차이가 납니다. 그다음에 매출 규모가 크다는 것 자체가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사업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어느 정도 비중이랄까? 점유율이 얼마나 높은 회사인지를 판단하는 여러 잣대로도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수수료 구조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00만 원 매출을 올렸다, 그럼 20만 원 카카오에 냈다가 다른 명목으로 15만 원을 돌려받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계약은 기본적으로 좀 다른 계약입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두 계약은 하나의 계약으로 볼 수 없고 업무 제휴 계약을 통해 수집되는 데이터는 가맹 사업 외에도 미래 모빌리티 사업 개발 등 광범위하게 사용돼 가맹 계약에 귀속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상장을 염두에 두고 일부러 매출을 부풀린 거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선 매출을 부풀려도 영업이익은 그대로라 영업이익률이 오히려 떨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주가 조작 혐의를 받는 카카오 김범수 전 의장에 대해선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창사 이래 최대 위기, 카카오는 준법 경영 강화를 약속하는 등 대응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지만 현 상황이 만만치 않습니다. 어쩌다 여기까지 왔을까요? 공윤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가 조작 혐의로 지난주 15시간 넘게 조사를 받은 김범수 전 카카오 이사회 의장. 당시 조사에 임했습니다. 카카오 주가 많이 빠지고 기회가 있으면. 구속설마저 나오는 가운데 사법 리스크는 계열사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금융감독원의 감리 외에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최근 우티 등 경쟁사 가맹 택시에 승객콜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경쟁을 제한했다는 겁니다. 앞서 2월엔 이른바 자사 가맹 택시 콜 몰아주기로 과징금 257억 원을 부과받기도 했습니다. 골프, 미용실 예약 서비스 등으로 촉발된 골목 상권 침해 논란, 데이터 센터 화재 이후 서비스 먹통 사태, 응원 클릭이 매크로 조작에 무방비로 노출됐다는 논란 등 구설도 끊이지 않아 카카오 주가는 2년여 만에 4분의 1 수준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잘 나가던 카카오가 왜 이렇게 됐는지 그 배경으론 특유의 경영체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기준 카카오 계열사는 144개,
2년 6개월 만에 39개, 37% 넘게 늘었습니다. 돈 되는 사업은 빠르게 분사해 상장하고 인수합병으로 경쟁하듯 덩치를 키웠습니다. 하지만 이에 걸맞는 책임과 통제는 제대로 마련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초기 사업을 함께한 임원을 중심으로 한 회전문 인사, 잇따른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자율경영이라는 게 양날의 칼이라는 게 밀고 나갈 수 있는 파워가 되지만 전체 통제가 들어가게 될 경우는 이게 안 먹힌다는 거예요. 골목상권 침해 논란부터 류영준 대표라든지 남궁훈 대표의 먹튀 논란, 이런 논란이 전혀 제어가 안 되는 상황에 와버린 거죠. 김 전 의장까지 나서 반성을 언급한 카카오는 준법 경영 통제를 위해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별도의 기구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공유선입니다. 어젯밤 경남 창원의 한 한우 농가에서 소 전염병인 럼피스킨병 확진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국내 발생 11일 만에 경북과 제주를 제외한 전 지역으로 확산한 건데요. 국내 최대 소 사육지로 아직 감염 사례가 없는 경북은 내일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김태석 기자입니다. 소 럼피스킨병이 발생한 경남 창원의 한우 농가입니다. 방역 차량들이 연신 소독약을 뿌려댑니다. 초동 방역 팀원들과 역학조사관들도 분주히 움직입니다. 어제 이 농가의 한우 한 마리에서 럼피스킨병 의심 증상인 피부 결절이 발견됐습니다. 방역 당국의 정밀 조사 결과 최종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럼피스킨병이 지난 20일 충남 서산에서 첫 발생한 이후 10일 만에 경남까지 확산한 겁니다. 서해안 아마 그 인근의 공항만을 통해서 목이나 파리 등을 통해서 우리 나라로 이제 유입되지 않았나 이제 현재 추정을 하고 있으며. 방역 당국은 해당 농가의 소 29마리를 살처분하고 경남 지역 내 모든 소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24시간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방역대, 즉 이곳의 10km 이내 소 사육 농가 454호 2만 두에 대한 신속 예찰 결과 현재까지 추가 의심 신고는 없었습니다. 이로써 럼피스킨병 확진 사례는 전국 69건으로 늘었고 현재 경북과 제주만 안전지대로 남아 있습니다. 확진 농장에서 매물 처분됐거나 처분 예정인 소는 4,370마리로 늘었고 의심 신고 4건에 대한 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동 제한이라든지 단체 모임이라든지 이런 걸 지금 삼가하기 때문에 최대한 정부 시책에 따라서 매뉴얼대로 긴급 백신 접종이 전국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국내 소 최대 사육지인 경북에선 내일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아들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퇴직금으로 50억 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면서 비판 여론이 뜨거웠는데요. 검찰이 8달 만에 곽 전 의원을 다시 한번 재판에 넘겼습니다. 아들과 곽 전 의원이 뇌물의 공범이란 점을 추가하는 등 1심에서 무죄의 근거가 된 약점들을 검찰이 보강했다는데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정상빈 기자입니다. 지난 2021년 9월 대장동 사건의 핵심 증거인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에서 50억 클럽 의혹이 처음 불거졌습니다. 검찰은 이중 화천대유 직원이던 아들이 퇴직금 50억 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을 처음 겨눴습니다. 반년 만에 곽 전 의원을 구속 기소하며 수사는 성과를 내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1년 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고 법원뿐 아니라 검찰도 비판적인 여론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당사자가 그 회사하고 우리 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검찰이 8달의 보강 수사 끝에 곽 전 의원을 다시 한번 재판에 넘기면서 아들도 함께 법정에 세웠습니다. 검찰은 먼저 하나은행의 컨소시엄 이탈을 막아준 대가로 50억 원을 받았다는 가장 큰 줄기의 혐의를 보강했습니다. 실제 하나은행 이탈을 막은 곽 전 의원 역할, 또 아들과 경제적으로 가까운 사이여서 둘이 뇌물의 공범이란 점을 추가한 겁니다. 뇌물을 아들의 퇴직금으로 포장해 범죄 수익을 숨긴 혐의도 추가 적용했습니다. 법원이 무죄 판결의 근거로 들었던 약점들을 촘촘하게 보강한 셈입니다.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됐던 불법 정치자금 혐의에 대해선 범행을 더 찾아내 액수를 늘렸습니다. 2016년 남욱 변호사로부터 5천만 원을 받은 혐의에 더해 추가로 5천만 원이 더 건너간 사실을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곽 전 의원의 항소심 재판은 오는 12월 시작될 예정입니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부에 새 내용들을 더해 공소장 변경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범죄 수익 은닉 등 새로운 혐의 재판은 아들과 함께 1심부터 새로 시작됩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 10여 명이 또래 여학생 2명을 집단으로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자신의 험담을 한다는 이유였는데 당시 현장에는 수십 명의 학생들이 있었지만 폭행을 말리지 않고 환호성을 지르면서 폭행 장면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김광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천안의 한 공사장, 남녀 초중학생 수십 명이 한 여학생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곧 한 여학생이 자신보다 체구가 작은 여학생을 추궁하더니 갑자기 폭행을 시작합니다. 넘어뜨리고 올라탄 채 머리를 마구 발로 찹니다. 또 다른 여학생도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무차별 폭행을 당합니다. 둘러싼 청소년들은 피해 여학생들이 맞을 때마다 더 때리라고 부추깁니다. 현장에 있던 40여 명의 초중학생은 폭행을 말리긴커녕 웃으며 휴대전화로 촬영하기 바쁩니다. 기절놀이 가자, 기절놀이. 심지어 폭행으로 피해 여학생의 머리카락들이 뽑힐 때마다 마치 게임을 하는 것처럼 환호성을 지릅니다. 머리를 다 뽑았어. 피해자는 초중학생, 여학생 2명으로 이들은 피해자 중 한 명이 자신들의 험담을 했다며 20분 넘게 폭행을 가했습니다. 공사장까지 끌려가서 입에다가 담배를 물리고 담배 피우라고 해서 담배 못 피운다고 하니까 따게 때리고. 피해 학생은 뇌진탕 진단을 받았고 온몸에 타박상을 입은 채 정신적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침을 뱉고 머리를 다 막 잡아 뜯어놔가지고 완전히 머리가 한 눈금 빠져있는 그런 상태고요. 경찰과 교육청은 주변 13개 학교 13명 이상의 학생이 폭행에 직접 가담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0, 30명은 폭행 장면을 구경하러 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 오늘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한 7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두르며 난동을 벌였습니다. 이를 저지하던 경찰 2명이 부상을 당해서 병원으로 이송됐는데요. 남성은 연금 수령에 불만이 있어서 평소 이곳에서 자주 시위를 벌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송서영 기자입니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정문 앞. 검은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바닥에 엎드린 남성을 제압합니다. 붙잡힌 남성은 팔이 뒤로 묶인 채 경찰에 연행됩니다. 오늘 낮 1시 반쯤 70대 남성 박모 씨가 이곳에서 경찰관들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사람들 모여있고 경찰들 구급차 오고 그러고는 할아버지 같더라고. 보증에서 소지품 다 빼내고. 대통령실 경비를 맡고 있던 202 경비단 소속 경찰관 2명이 흉기 난동을 제압하려다 각각 배와 팔을 찔려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2사람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범행 직후 현행범으로 체포된 박 씨는 대통령실 앞에서 상습 1인 시위를 벌여왔으며 평소 연금 수령에 불만이 컸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도 박 씨는 은행에서 연금을 찾으려 했지만 국정원 직원들이 못 찾게 해 항의하려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이 자신에게 손짓하며 빨리 지나가라고 해 화가 나 범행했다는 겁니다. 평소 이곳에 자주 나타나 경찰의 경비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지기도 했습니다. 범행 당시 남성이 메고 있던 가방에서는 마시다 남은 소주병 등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박 씨의 정신병력을 파악하는 한편 주변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범행 경위를 파악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송서영입니다. 펜싱 전 국가대표 남현희 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체포됐던 전청조 씨가 오늘 또다시 경찰에 체포가 됐습니다. 각종 사기와 사기 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씨에 대해서 경찰이 본격적인 강제 수사에 돌입을 했는데요.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남현희 씨도 전 씨와 주변인들에 대해서 고소에 나섰습니다. 이혜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현희 씨의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 씨가 오늘 오후 경기도 김포의 친척집에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며 법원이 오늘 발부한 체포영장을 경찰이 곧바로 집행한 겁니다. 지난 26일 남 씨의 어머니 집 앞에서 스토킹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풀려난 지 닷새 만입니다.
전 씨는 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송파경찰서로 조금 전 압송됐습니다. 경찰은 김포에 있는 전 씨 어머니의 거주지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전 씨는 자신의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이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채거나 대출을 받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 씨는 남 씨와 결혼 예정이라고 밝히고 재벌 3세를 사칭해왔습니다. 피해자임을 주장해온 남현희 씨도 법적 대응에 들어가는 등 반격에 나섰습니다. 사기와 사기 미수, 명예훼손과 주거침입, 협박,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전 씨의 여러 혐의에 대한 고소장을 송파경찰서에 제출했습니다. 전 씨의 어머니도 사기 등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앞서 남 씨는 오늘 새벽에는 전 씨의 어머니를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전 청조의 엄마라는 사람이 연락을 받아달라는 취지의 문자와 전화를 남 씨에게 20여 차례 보냈다는 겁니다. 전 씨의 스토킹과 아동학대 혐의를 수사 중인 성남중원경찰서는 전 씨의 어머니도 곧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남현희 씨는 자신이 전 씨와 사기를 공모했을 수 있다고 경찰서에 수사를 요청한 김민석 서울 강서구 의회 의원에 대해서도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등 전방위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오늘 새벽 강원도 춘천의 도로를 달리던 한 차량이 소양강으로 추락하면서 운전자가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해당 차량은 다른 승용차를 추돌한 뒤에 도주했는데 이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송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컴컴한 새벽 시간 아파트 단지 앞 4차로. 회색 마세라티 승용차가 빠른 속도로 내달립니다. 타이어에선 불꽃도 튀어오릅니다. 이어 검은색 BMW 승용차가 빠른 속도로 그 뒤를 쫓습니다. 오늘 새벽 2시 15분쯤 강원 춘천시 우두동을 달리던 마세라티 승용차가 BMW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마세라티 승용차는 사고 후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났고 BMW 승용차는 이 차량을 뒤쫓았습니다. 1km 정도 이어진 추격전. 그런데 빠르게 달아나던 마세라티 승용차는 산책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속도를 줄이지 못한 채 소양강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운전자인 20대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지만 숨졌습니다. 차가 빠졌던 곳입니다. 부서진 차량 부품들은 이렇게 남아있고 뒤에는 기름이 둥둥 떠 있습니다. 당시 사고 현장에는 가시거리가 10m도 안 될 만큼 안개가 자욱한 상태였습니다. BMW 차량을 충격하고 그대로 도주하다 가드레일을 재차 충격하고 BMW 운전자는 가벼운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마세라티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혈액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냈습니다. 마세라티 승용차는 개인 명의가 아닌 리스 차량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배달 기사인 척 속이고 식당에서 준비한 배달 음식을 훔쳐가는 이른바 배달 사기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배달 주문이 많아서 식당이 분주한 틈을 노리는 건데요. 이다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울산의 한 횟집. 식당 입구 책상 위에 손님이 주문한 8만 원 상당의 음식이 배달 차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금 뒤 등산복을 입은 남성이 횟집으로 들어오더니 점주에게 몇 마디를 건네고 바로 음식을 가져갑니다. 이거 맞나요? 예, 그렇게 말했고 저도 예, 그거 맞습니다. 남성이 주소나 음식 이름도 묻지 않고 서둘러 음식만 들고 나가자 업주도 배달 내용을 확인하려 했지만 남성은 그대로 나가버렸습니다. 곧 오토바이 헬멧을 쓴 배달기사가 나타나 주문 번호를 이야기하자 그때야 배달 사기인 걸 알게 됐습니다. 하루에 배달만 수십 건이 넘어 일일이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좀 쎄한 기분? 이건 내 도둑 맞았다 싶은 생각이 들었죠. 최근 경기도 김포에서 배달기사인 척 식당에 들어가 21차례에 걸쳐 음식을 훔친 20대 배달기사가 붙잡히는 등 배달이 많은 음식점을 대상으로 한 배달 사기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배달 가서 말을 하고 이렇게 속여서 기망을 해서 가져가면 사기인데 이게 앞에 전과가 더 있다 그러면은 아마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배달앱 회사 측은 손님이 몰리는 시간을 틈타 이런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며 지정받은 배달기사인지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다은입니다.
경북대학교 치의대에서 공개한 지역 인재 전형을 두고 일부 수험생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3명을 뽑는데 모집 요강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다는 건데요. 대학 측에서는 나름대로 그럴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전동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5월 발표된 경북대 치의대의 내년도 수시 모집 요강. 지역 인재 학교장 추천 전형이 새로 생겼습니다. 고교 전 과정을 대구 경북에서 마치고 학교장 추천을 받은 학생만 지원을 받아 3명을 선발합니다. 학교생활 기록부와 면접으로 당락이 결정되는데 특이한 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따로 두지 않았습니다. 일부 수험생들 사이에선 불만 섞인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는 최저학력을 빡세게 해서 왔는데 다른 누구는 그러니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이 입학한 게 좀 불공정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서울의 상위권 대학 중에도 수능 성적을 따지지 않는 수시 전형이 많지만 경쟁률이 치열한 치의대의 경우는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또 3명 이하로 뽑는 전형에선 대체로 합격 정보를 따로 공개하지 않는다는 점도 논란을 부채질했습니다. 특히 최근 한 입시학원 강사가 자신의 SNS에 합격 내정자가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더 커졌습니다. 교육부는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서교팀에서 일단은 사실관계 파악 중에 있습니다. 사실인지 여부부터 판단을 해야 되는 거니까. 경북대는 내정자가 있다는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다만 수능 최저 기준을 없앤 건 치의대를 살리기 위한 자구책이라고 항변했습니다. 치의대로 입학한 학생들이 수능을 다시 본 뒤 의과대나 수도권 치의대로 빠져나가는데 그래서 자퇴하지 않을 학생을 뽑으려는 취지였다는 겁니다. 본과 2학년이 저기 60명 정원인데 현재 50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우수한 학생 뽑으려고 하는 거지 특정 학교를 뽑으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입시에선 의대 쏠림 현상이 극단화되고 지역 출신을 뽑아 의료 공백을 줄이려는 시도는 공정 이슈에 부딪히는 상황. 논란은 쉽게 가시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전동혁입니다. 대만의 TSMC는 세계 52위, 한국의 삼성전자는 234위. 청정 에너지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나 하는 순위를 매긴 건데요. 글로벌 투자자들과 전문가들은 바로 이게 투자의 기준이 되고 있고 미래의 경쟁력을 가를 결정적인 승부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팀 현인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반도체 시장의 거인으로 꼽히는 한국의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뉴욕의 유력한 시장 분석 기관의 평가 내역을 입수해 확인했습니다. 삼성은 세계 234위, TSMC는 52위로 나타났습니다. 이 격차는 기업의 미래 경쟁력이라 불리는 청정에너지 확보 능력의 차이입니다. Taiwan Semiconductor has signed a number of large-scale power purchase agreements in Taiwan specifically. There are a number of large wind farms that are supplying power on an annual basis, and there's more attractive policy as well. 지난 2020년 TSMC가 덴마크의 풍력회사와 대만 해역에서 1기가와트 규모의 재생에너지를 수십 년간 공급받는 대형 계약을 체결한 점 등이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이 그래프에서 파란색과 하늘색은 미국과 유럽, 붉은색은 아시아, 그리고 노란색은 우리나라 기업들입니다. 최상위에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미국 기업들이 포진해 있고 아시아 기업들은 이렇게 뒤처진 편인데요. 그중 특히 우리나라 기업들의 순위가 최하위권으로 평가됐습니다. 삼성전자와 TSMC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둘 다 선두권과 상당히 차이가 크지만 중요한 건 대만 정부와 TSMC는 서둘러서 격차를 줄여가고 있습니다. 탄소 없는 전기를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의 격차는 곧 제품 경쟁력 격차로 이어질 거라는 게 글로벌 시장의 평가입니다. Consumers want to buy low carbon products more. We're increasingly seeing demand, for example, for green steel and green aluminum because they can go and they can sell these low carbon products for a premium and they can unlock new customers. 무엇보다 전 세계 투자의 큰 손들이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탈탄소는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의 기후행동 협의체 CA100+ 대표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Climate Action 100+ is an investor-led initiative. And the goal is to ensure that the world's largest corporate
greenhouse gas emitters take necessary action on climate change. We gather today 700 institutional investors around the globe. What's the size of assets? 70 trillion. So would they withdraw the investments? Well, yeah, it happens. They're independent. 투자의 큰 손들이 에너지 전환을 독려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늘 그래왔듯 이익을 위해서입니다. The physical risks that climate change is posing for assets that we own, increase of level of the sea, and we see, fires. Depending on the speed of the transition, it may affect the value of the assets we have. 에너지 전환이 기업의 경쟁력이고 국가의 경쟁력이라는 게 지금 글로벌 시장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세계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기업들에게 충분한 청정 에너지를 공급하는 문제는 각 나라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고 우리에겐 더욱 시급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현인아입니다. 지난 8월 방송통신위원회가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권태선 이사장을 해임하면서 현재까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데요. 앞서 1심 법원이 권 이사장을 자리에 복귀시킨 데 이어서 항소심에서도 방통위의 해임 사유 대부분이 제대로 소명이 되지 않는다면서 그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지난 8월 방송통신위원회는 정원 5명 중 정부와 여당 측 위원 2명만 참석한 가운데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의 해임을 의결했습니다. MBC 경영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고 신임 사장을 부실 검증했다는 이유였습니다. 권 이사장은 윤석열 정부가 공영방송을 장악하려 한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고 법원은 3주 만에 권 이사장을 복귀시켰습니다. 방통위는 이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50일 만에 항고심은 방통위 항고를 기각하고 권 이사장의 자리를 그대로 유지시켰습니다. 1심과 항고심 모두 방통위가 내세운 해임 사유 대부분이 제대로 소명되지 않았거나 타당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사장은 의사결정 과정에선 9명의 이사 중 1명일 뿐인데 이사회가 함께 의결한 사안을 두고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겁니다. 또 법에 임기가 명시된 만큼 원칙적으로 임기를 보장하는 것이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 보장 등 공익에 부합한다고도 거듭 밝혔습니다. 법원은 해임이 정당한지 1심 선고가 나온 뒤 30일까지 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권 이사장의 임기는 내년 8월까지입니다. 법원 결정에 대해 방통위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지난해 뉴스데스크에서 보도한 기후위기 연속기획 물이 밀려온다가 아시아태평양 방송연맹 ABU가 선정한 올해 TV 뉴스 부문 특별상을 수상했습니다. MBC 기후환경팀이 보도한 물이 밀려온다는 인도네시아와 국내 해안 지역의 현장 취재를 통해서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의 심각성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화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NC와 KT가 플레이오프 2차전을 치르고 있는데요. 이번 포스트 시즌 6연승에 도전하는 NC와 반격을 노리는 KT의 현재 경기 상황 김수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에이스 패디의 눈부신 호투 속에 1차전 완승을 거둔 NC는 오늘도 뜨거웠습니다. 25일 만에 등판한 KT 선발 벤자민을 상대로 1회부터 박민우가 중전 안타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타자 박건우가 초구를 잡아당겨 왼쪽 담장을 넘어가는 비거리 130m의 2점짜리 장외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NC는 이번 가을 야구 6경기에서 모두 홈런을 기록했습니다. 3회에는 선두타자 김주원이 우중간을 가르는 3루타로 기회를 열었고 KT 1루수 박병호의 실책을 틈타 추가 득점까지 올렸습니다. 준 플레이오프에서 깜짝 호투했던 NC 선발 신민혁도 돋보였습니다. 주무기 체인지업을 앞세워 7회 원아웃까지 1피안타 무실점으로 올 시즌 최고의 투구를 펼쳤습니다. 8회 현재 NC가 3대 0으로 앞서 있습니다. NC가 오늘 승리하면 2020년 한국 시리즈 포함 가을 야구 9연승으로
역대 최다 타이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오전 3선승제로 치러진 역대 플레이오프에서 1, 2차전 승리팀의 한국 시리즈 진출 확률이 88.2%에 달하는 만큼 이대로 끝나면 NC는 3년 만에 한국 시리즈 진출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됩니다. 한편 NC에 3번 내리지면서 포스트시즌에서 조기 탈락한 SSG는 지난 시즌 통합 우승에 이어 올 시즌 3위로 팀을 이끈 김원영 감독과 계약을 해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생애 첫 월드컵 우승을 차지했던 리오넬 메시가 통산 8번째 발롱도르를 수상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의 김민재는 수비수 가운데 최고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김태용 기자입니다. 세계 최고 선수에게 주어지는 발롱도르의 주인공은 메시였습니다. 리오넬 메시. 혼란과 음바페 등 경쟁자들도 모두 일어나 축구의 신 메시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지난 2009년을 시작으로 통산 8번째 수상. 호날두와의 격차는 더 벌어졌고 유럽 클럽 소속이 아닌 선수로도 최초입니다. 생애 첫 월드컵 우승이 결정적이었습니다. Un regalo para todo el grupo, todo el cuerpo técnico y para toda la gente de Argentina después de que yo sea campeón del mundo, de que pueda conseguir mi sueño, el único que me faltaba, gracias a Dios. 3년 전 세상을 떠난 자신의 우상 마라도나에게 그의 생일을 기리며 트로피를 헌정했습니다. A Diego, hoy es el cumpleaños de él, de gente que le gusta el fútbol, como le gustaba a él, así que donde quiera que esté, feliz cumpleaños Diego. Esto también es. 발롱도르 최종 30인 후보에 든 뮌헨의 김민재도 수비수 중 최고 순위인 22위를 기록했습니다. 아시아 선수로는 2019년 11위에 올랐던 손흥민에 이어 역대 2번째로 높은 순위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김태현입니다. 세계 아마당구 최강자였던 최성원 선수가 프로 전향 5번째 대회 만에 감격의 데뷔 첫 승을 신고했습니다. 우리 선수로는 처음으로 3쿠션 세계 선수권을 제패하며 세계 랭킹 1위까지 올랐던 최성원 선수. 하지만 프로의 벽은 높았습니다. 올 시즌 4개 대회에서 모조리 1회전 탈락. 그러나 절치부심 나선 이번 대회는 달랐습니다. 예선에서 결승까지 승승장구했고 결승에서도 스페인의 팔라존을 압도했습니다. 1세트부터 연속 9득점으로 기세를 올리더니 2세트에선 그동안 약점으로 지적됐던 뱅크샷을 무려 5개나 성공시키며 승리를 챙겼습니다. 이후 행운의 샷까지 터지면서 4대1 승리. 감격적인 데뷔 첫 승에 어쩔 줄 몰라 하는 세리머니도 인상적이네요. 승이 한 번도 없어서 제가 마음고생이 너무너무 심했습니다. 이제 확 털어버릴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너무너무 기쁘고 앞으로 또 열심히 하는 상금 1억 원과 함께 우리 선수로는 올 시즌 첫 승! 남은 5개 대회에서 또 한 번 트로피를 들어올릴 수 있을까요? 포기를 모르는 선수의 집념이 만들어낸 감각적인 뒤꿈치 골로 오늘의 톱플레이 출발합니다. 포르투갈 리그입니다. 수비 뒷공간에 파고든 이 선수 한 바퀴 돌다가 넘어졌는데 그 상태에서 슛! 골대에 맞습니다. 저 자세에서도 슈팅을 때리는군요. 아직 찬스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측면 크로스 뒤꿈치로 방향만 살짝 바꿔 골로 연결시킵니다. 골대 불운의 아쉬움을 날려버린 집념의 승리네요. 메이저리그 월드시리즈 3차전입니다. 큼지막한 2루타로 홈팬들을 열광시키는 워커. 팸의 안타 때 과감하게 홈을 노려보는데요. 가르시아의 정확한 송구에 아웃이 되고 맙니다. 다시 보니 주루 코치가 처음에 돌렸다가 멈추라고 했는데 이걸 못 봤나 봐요. 계속된 기회에서 이번엔 투구 강습 타구인데 3루수가 맨손으로 잡아서 1루에서 아웃! 오늘은 애리조나가 안 되는 날인가요? 반면 곧바로 반격에 나선 텍사스는 시면의 적시타에 시걸 총알 같은 트럼프까지 터지면서 2승 1패로 시리즈를 리드합니다. 마지막은 북미 프로축구에서 나온 환상적인 오른발 가마차기입니다. 슈팅 궤적이 정말 예술인데요. 지금까지 톱플레이였습니다. 한국 육상 최초로 다이아몬드 리그 파이널에서 우승을 차지한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가 대한민국 체육상 경기상을 수상했습니다. 화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중부지방은 맑은 하늘을 보기가 어렵겠습니다. 오늘 밤 자정 이후에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부터 비가 시작돼 아침 출근길 무렵에는 서울을 비롯한 그 밖의 수도권과 강원 영서로 비가 확대되겠고요. 저녁이면 그치겠습니다. 이 비의 양도 5에서 30mm 안팎으로 많지는 않겠는데요.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를 중심으로는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비구름 후면으로는 미세먼지가 들어오겠습니다. 고농도 수준은 아니지만 오늘 쌓여있는 먼지 때문에 내일 수도권 지방의 하루 평균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흐리고 남부지방은 맑겠습니다. 출근길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짙은 안개가 끼겠고요. 강원 산지는 새벽부터 바람이 강해지면서 강풍주의보가 내려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의 최저 기온이 15도, 강릉 17도, 대전 13도 등으로 오늘보다 높겠고요. 낮에도 서울이 22도, 대구 24도 등으로 남부지방은 2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 사이에는 비구름이 주기적으로 지나겠고요. 이후로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화요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